거기서 보니까 이번 미국 대선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 어쨌든 세계 중심 국가니까 예. 그 대선은 항상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인류의 가장 중요한 대선이다. 이게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게 과장어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까지 미국 대선은 미국 국내에서도 중요하고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바뀌는 점에서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은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존립 기반,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 대해서 기후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가 지금서부터 한 7에서 10년 내에 기후 문제를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현재의 추세를 바꿔놓지 않는다면 1.5도 이상으로의 상승은 불가피한 미래가 될 테고 그때서부터는 10년 후에는 설령 전 세계가 합심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하더라도 이미 분기점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사실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땐 기후 위기를 급진적으로 전 세계적인 협력을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60%, 중국이 40%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하시면 뭐 그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탈퇴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했고 그다음에 온통 기후 관계된 부서의 장을 다 자신의 선거 도왔던 사람으로 임명했고,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임명했고요. 그러니까 뭐 그 현재 상태를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선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인류의 미래는 완벽하게 없죠. 과정어법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뭐 희망이 커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엊그제 어제였나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노벨 평화상의 후보인 그 현재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가장 용기 있고 지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소녀가 사실상 그 뉘앙스가 뭐 바이든 뭐 당선돼도 뭐 별 큰 의미는 없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그레타 툰베리 말을 해석하자면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낭떠러지에서 최소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 일은 일단 막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든이 돼서 뭐 크게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향후 10년간 뭐래도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미국 대선이 아니죠. 인류의 대선이죠. 이건.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인류의 재앙이네요, 바로. 파국이 오르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뭐 일개 학자인 저의 얘기라면 그거야 뭐 무시할 수 있는 얘기지만요. 현재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교황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지성을 주도하고 있는 포츠담 연구소를 비롯한 곳들이 공통으로 10년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은 강하게 계속 지금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통화하시는 이유가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상들이 빨리 급격하게 지금 방향 전환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기후 악당 국가에 속한다. 현재 악당 국가입니다. 악당 국가는 이익률이 현재 낮은 국가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이번에 며칠 전에 그 화석 연료 산업 수출을 청와대가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환경 운동가들한테는 충격적인 그러니까 국내 경제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곤혹스러운 상황 결정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화석 연료 산업을 수출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의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하기는커녕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얼마 전에 매우 아픈 소리를 그 한국 청와대를 상대로 아픈 소리를 한 겁니다. 원래 그레타 툰베리가 한국 언론이랑 인터뷰 잘 안 하는데요. 한겨레가 독점 인터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껴서 쓴소리를 해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제도권 정치 영역은 이게 기후 악당 국가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제 없는, 그러니까 국제 사회의 지금 흐름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개혁안들이 계속 나왔다가요. 그리고 일부 주는 한번 선의로 그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선의로 마치 매니페스토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파퓰러 보트, 그 보트에 따라서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서약까지도 매니페스토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화당 진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그 계속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대형주 들의 득표 수에서 결정적으로 밀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공화당이나 이제 작은 주들은 결국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뭐 플로리다 이런 주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질수록 공화당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주들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소수 계열들보다는 저소득층 백인,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와 관계된 데니까요. 이들의 영향력이 크니 그건 아무래도 공화당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큰 미국 역사상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TV에서 인구 비례가 아니라 지역 비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 성향을 이렇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렇게 그 민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요 남부하고 좀 예. 조금 요리 있는데 그게 이 인구수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구수로 보더라도 뭐 아까 말한 캘리포니아주라든지 뉴욕주라든지 이런 큰 데는 계속 민주당이 역대 선거에서 다 그 우세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이 바꿀 생각이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더 위기를 느끼는 건요. 지금 텍사스, 아리조나 뭐 이런 데도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지금서부터 향후 한 30년은 어떤 학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공화당한테는 황혼의, 그러니까 백인들한테는 황혼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담론인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담론처럼 구조적 조건은 앞으로 공화당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텍사스 같은 데도 대도시는요,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고 그리고 이렇게 IT에 능한 그런 젊은이 소수 계열들이 대거 그 오스틴을 비롯한 도시에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럴수록 더욱더 이러한 그 경합주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만 되는. 그러나 앞으로는 공화당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불리한 게임이니까 어떻게든 히스패닉이라든지 젊은 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 후보 그리고 당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이행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 않겠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국의 전통적인 그 가치와 미국의 힘, 그러니까 윤리적인 힘,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와 제도의 그러니까 미국 표현으로 따지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힘든데요.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어떤 제도의 미국 제도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이 투철한 전통적인 애국주의자입니다. 저희는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제도적 애국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상원, 하원, 검찰 이런 제도 자체 자기의 정파보다는 네. 그 제도 자체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공화국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로얄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그러한 지금까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치와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에 굉장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보수 성향이네요. 보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초당적인 사람이죠. 아, 예, 이분은 민주당의 승리보다는요 미국의 승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원 시절에 이분은 공화당 분들도 정말 존경했고 이분들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굉장히 초당적인 연합을 많이 했던. 근데 민주당 내 좌파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말씀처럼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좌파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의 전통적인 질서로 돌아간다? 그게 그렇게 행복한 질서인가? 하는 점에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죠.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원래 경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퍼셉션이 여전히 트럼프가 좀 더 해결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위에 있긴 사실입니다. 그건 우위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든이 되면 뭐 무슨 샌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더 불확실하게 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적인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계산을 잘못했던 건 코로나 부분에서 대통령다움이란 부분에서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다움을. 예, 그걸 거기서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제에서 약간의 그 우위라는 게 거의 무력화돼 버렸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텔레비전 토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이후로 지지율이 17%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몇 주를 남겨놓고 17%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추격했지만요. 예. 그런 점에서 만약 선거가 끝나고 나서 돌아본다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결정적 패착은 결국은 코로나가 아니었나. 여기서 조금은 더 프레지던셜한 모습을 보였다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뭘 착각했냐면 레이건이 그 암살 그 기도를 받았을 때나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레이건의 농담, 뭐 병원에 뭐 실려가면서 했던 그런 농담이나 이걸 통해서 미국인들이 레이건을 미워할 수 없는 갑자기 지지율이 막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트럼프도 똑같은 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기획했지 않습니까? 확진 퇴원하면서 나와서 뭐 그 티셔츠 안에다가 슈퍼맨 그거 갑자기 찢으면서 뭐 이걸 자기 생각이라고.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맥락 아닙니까? 미국인들이 설령 공화당의 아젠다를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트럼프의 그러한 그 무모한 그 코로나 때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상황에 과연 코로나로부터 갑자기 건강이 회복된 영웅의 서사, 이건 먹힐 수가 없다고 전 봤는데 실제로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죠. 더구나 더 중요한 건 만약 플로리다를 잃어버렸다. 이번 대선 지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플로리다 뭐 2번씩 가고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플로리다 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코로나 확진되기 전까지는 플로리다에서 우위였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플로리다를 잃었고 이번 대선에서 진다면 그건 노인표 때문에 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플로리다는 휴양으로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요. 이 노인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샌더스나 AOC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는. 그래서 만약 이번 나중에 그걸 개봉해봐야 되겠지만 출구조사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젠더 갭은 미국 역대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는 거의 저는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남녀간에. 젠더 갭은 굉장히 벌어질 겁니다. 그건 이미 2018년에 중간 선거에서 그 징후가 이미 드러났고요. 젠더 갭과 아마 이번엔 시니어리티 갭, 노인 부분에서 그간 공화당이 항상 유지해왔던 9%, 10% 이게 역전될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선거였던 거죠. 결국은. 그래 변수의 그레이 리볼트 예. 노인들에게 좀 달라.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예. 트럼프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구나 그게 그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메인, 플로리다. 메인만 하더라도 뭐 좀 그 경합주까지는 아니니까요. 어차피 트럼프가 질 가능성이 높은 주거든요. 메인은. 네. 근데 플로리다를 진다. 이거는 그 270개의 선거인단 그를 확보하는 공식에서 플로리다가 진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공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비슷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고 트럼프가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효과가 있었던 두 가지를 이번에 똑같이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감옥에 쳐넣어라. 아 그때도. 그때 락허업 그녀를 감옥에 쳐넣어 락허업이었고요. 지금은 뭐 락힘업이 되겠네요. 그 바이든을 아들. 아니 아들은 물론이고 이 사람의 초점 아들은 헌터는 물론이고 바이든을 감옥에 쳐넣어라.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특혜를 베풀어줬다 바이든이. 그러니까 요 프레임으로 선거 막바지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금 가짜 뉴스 뭐 이런 걸 지금 마구 하고 있어요. 지금 헌터와의 연계.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저기 아산지랑 연합해서 그 줄리아 아산지랑 연합해서 위키리크스 해가지고 그걸로 재미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FBI 코미가 그 서버 게이트에서 코미가 마치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트럼프가 맞았던 것처럼 하는 바람에 사실은 힐러리 여사가 거기서 그냥 진 거거든요. 막바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락힘업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그 어떤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헌터. 요걸로 지난번 2010년 막바지 이겼던 걸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는데 그때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FBI 국장인 코미의 막바지 발언이나 그 다음에 사실은 어산지가 폭로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이거는 뭐 지금 증거가 어떠한 그 스모킹 건도 없는 상황에서의 이야기니까 별로 먹히긴 어렵죠. 그래서 추격은 하는데 5%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5%. 만약 남은 2주간 뭔가 숨겨놨던 스모킹 건이 하나 터지면 승부날 수 없죠. 근데 과연 그게 나올까라는 건 왜냐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이미 조지 W 부시 시절에 공화당 이 조지 부시에게 그 충성했던 훌륭하셨던 그 보수분들 콜린 파워를 비롯한 이분들이 이 바이든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타곤을 비롯한 펜타곤 국무성 국무성은 뭐 저기 폼페이오가 장악했지만 펜타곤이나 이런 데를 FBI 이런 데를 비롯한 데서 트럼프한테 굳이 이제 충성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똘마니로 채우는 건 국무성이랑 법무부만 채워놨습니다. 법무부랑 국무성은 철저하게 그 수적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데가 그쪽으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뉴욕 남부검찰청. 그 저승사자인 뉴욕 남부검찰청을 지난번에 똘마니로 써먹으려고 검찰청장을 날렸어요. 날렸는데 트럼프가 계산을 못한 게 그 검찰청장 날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행은 더 강한 저승사자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의 많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제도에 충성하거든요. 뉴욕 남부검찰청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에 충성하지 트럼프라는 건달에 충성하지 않거든요. 제가 너무 과감하게 주장을 이걸 하는 편인데요.
저는 트럼프가 처음에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부터 제가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책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한반도에 중장기적으로 꼭 유리하지 않다고 저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렸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저는 트럼프가 가지는 속성을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했었고 뉴욕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타블로이드의 그 소재로 등장했던 사람이라서요. 트럼프는 마피아의 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회고록들이 나오면서 볼튼, 우드워드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는 한국의 일부 진보적인 정책 그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조금은 더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왜 동의하지 않냐면요. 그 중요한 이야기죠. 예, 좀 약간 제가 과격한 얘기인데요. 과격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재선이 되면요. 이방카 쿠시너 라인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난번에 왜 이방카 데리고 왔었잖아요. 이 그냥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방카 쿠시너를 통해서 북한 부동산 개발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생수 좀. 부동산 개발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건요. 노벨 평화상.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4년 후에 감옥에 갈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 그 퇴임 후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퇴임 후에도 정치 세력 형성할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북한은 노벨 평화상과 부동산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뭐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그렇게 불리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이 사람은 북한과의 딜에서 그러한 순간적 강한 돌파력을 가질 수 있죠. 자기 그 욕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북미 수교까지 끌고 갈 만한 비전과 경륜과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 따라서 지난번에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던 게 하노이의 많은 분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거 100%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하노이의 방송에서 저도 길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 아마 그때 방송을 보시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엔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코엔. 그 자기의 그 자기의 픽서인 코엔 청문회. 그렇죠. 예. 미국에서. 제가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트럼프를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호텔에 가자마자 코엔 그것만 봤다. 그것만 봤을 거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볼튼이나 이런 회고록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분의 멘탈은 당장 협상장에 나왔지만 이 사람은 협상이 관심이 아니라 코엔 그게 관심이죠. 이 내 책사 이놈이 어떤 비밀을 폭로할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잘 이해하시려면 트럼프가 말한 거에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코엔 그 청문회 안 볼 거다. 그 말은 건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재선이 돼도 미국 내의 국내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 변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은 곧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북한 이슈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제는 아시지만 그 늑다리 뭐 이 굉장히 전쟁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트럼프는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돌파의 퍼포먼스는 가능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뭘 간과하냐면 북미 수교까지 가지 않으면요. 중간에 얼마든지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관계는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중간에 좌초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인권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상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의 이게 미중 관계와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한국의 지금 진보적 지식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요즘에 약간 이분들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이든의 민주당, 그 다음에 상원 민주당은요. 인권을 비롯한 가치에 있어서 중국,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좌초될 수가 있죠. 이게 만약 중간에 잘못 좌초되면 김정은은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미국과 어떠한 딜도 무의미하다라는 오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은 핵을 자기 할아버지의 그 유언처럼 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 내줄 것처럼 했다가 뒤엎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트럼프의 그 재선 이후의 한반도 저는 그렇게 일각에서 생각하다시피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그러면 이제 저한테 반론을 할 수 있죠. 아니 바이든은 인권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 북한과 더구나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북한과 딜을 할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도. 전략적 인내 오바마. 그런데 전략적 인내는 아닐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왜 그 일부 지식인들이 자꾸 전략적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협소한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못 본 거예요. 하나는 그때 오바마가 멋있게 영상 촬영하는데 속된 말씀 안 되겠구나. 오바마가 멋있게 폼 잡으면서 핵 없는 세상을 연설하는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 순간 오바마는 북한과 딜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북한의 전술적 오판이었고요. 그때 그 오판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대담한 딜을 한다? 닉슨도 아닌데요. 민주당은 전체주의자들한테 유약하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북한의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변수 MB. 한국 정부가 계속 뒷다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전향적으로 못 나갑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 그런 조건이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조건이 바뀌었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열정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은 케미가 굉장히 맞는 분들이십니다. 너무나 환상적 조합이죠.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지금 케미가 맞다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로서 케미가 맞고요. 그리고 바이든 주변은 그 외교 안보진들이 실용주의자들입니다. 단계적 협상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부통령도 그렇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그렇고요. 바이든 외교안보 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메머드급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이 팀들은 실용적 단계적 협상의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이 뭘 못 보냐면은 바이든 얼굴만 쳐다보지 김정은이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요. 김정은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오바마한테 전술적으로 실책했던 오바마의 그 얼굴을 완전히 망신 줬던 것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그 교훈을 잘 살린다면 바이든 정책 리뷰 기간에 바이든의 망신을 주지 않죠. 이분들은 그 교훈을 유지한다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철저히 복귀를 했는지. 근데 뭐 복귀를 안 하고 만약 강력한 벼랑끝 전술을 쓴다. ICBM을 가지고 미국이 어떡할 건데요? 민주당 정부가 어떡할 건데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따라서 물론 정책 리뷰 기간에 북한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과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관심을 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김정은이 가만히 안 있고요.
어떻게든 미국의 주의를 끌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바이든 팀이 가지고 있는 단계적 그 생각을 봤을 땐 결국은요 중장기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한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시면 처음에 획기적 계기는 공화당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닉슨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다 풀었는가? 쿠바 누가 풀었는가? 오바마가 풀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다시 돌리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베트남 누가 풀었는가? 클린턴이 풀었습니다. 클린턴이 완전히 수교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 누가 풀었는데요? 존 케리 중심으로 해서 오바마 정부가 다 풀어서 JCPOA라고 이란과의 그 기가 막힌 합의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 그래서 중동에서 미국의 사실상 영향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걸 트럼프가 그거 다 무효화하면서 오히려 반미연대 지금 강화를 시켜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트럼프한테 기대를 하던데 저는 바이든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케미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뭘 분명히 인식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그걸 안이하게 인식들을 하시던데 가치 외교,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즉 민주당 정부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그분들의 그 선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게 아니라 그냥 실용주의가 아니라 같은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같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공통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공통의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민주당 청와대는 얼마나 바이든 이 행정부가 가치 공세를 할지에 대한 안이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걱정이 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게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인권 문제로서 북을 상당히 압박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네. 그거 양보 안 합니다. 미국 상원은.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미 수교까지 가는 길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혹시 이 인터뷰를 본다면 김정은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김정은이 계속 하노이 딜의 좌절감으로 미국 애들 욕하고만 있어서는 김정은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북미 수교 절대로 안 됩니다. 김정은이 생각이 있다면 베트남, 쿠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거기는 어떤 형태든지 전향적 제스처 다 취했습니다. 어떤 거죠? 베트남은 원래 베트남 공산당은요. 북한보다 훨씬 더 유연한 공산당이라서요.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미국과 수교 딜을 할 때 미국 쪽에서 인권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죄수들에 대한 나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갑자기 전체주의가 갑자기 바뀔 수는 없잖아요. 베트남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완화된 권위주의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향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고르바초프도 그랬습니다. 왜 레이건이 미소 간에 그토록 대탕트가 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고르바초프와 비밀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요. 고르바초프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됐고요. 베트남 그랬고 쿠바도 그랬습니다. 쿠바도. 그 오바마는요. 쿠바에 가서요. 아예 그 인권 문제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김정은은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거 그렇지 않고서 이거 해결하려고 한다? 해결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그냥 선거 당일 그때 이제 민주당이 자기가 앞서갈 때 불복이고 그 다음에 소송 투쟁 정도 하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까지는 어떻게든 가보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는 가보자인데 그 이후까지 불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든 신속하게 이 소송을 끝맺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랬을 때 만약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는 그것까지 물론 지지자들 지금 총을 든 지지자들은 불복하지 않도록 선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에 대해서 단호한 말을 안 할 겁니다. 지금도 대선 토론에서 그 프라우드 보이스나 이런 극우 테러리스트들한테 스탠백, 스탠바이 그것 때문에 표를 깎아먹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런 극우 무장 뭐 민병대라는 건 너무 우아한 표현이고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 테러리스트. 왜 얼마 전에 미시간 주지사 납치 모의, 버지니아 주지사 납치도 모의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80년대 그때 유학을 가거나 80년대, 70년대, 60년대 미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현재 미국을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제가 오해를 많이 받은 게 제가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책도 되게 오해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헌팅턴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그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자들과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진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헌팅턴은 학자로서 굉장히 뭐랄까요 함량 미달의 극우학자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진보들의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팅턴의 패러다임은 되게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공화당의 코아들은 지금 샌더스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클린턴이나 바이든 같은 중도주의자들조차도 문명의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프라우드 보이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내는 겉으로는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속내는 지금은 이 백인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가치와 문명을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 악의 세력, 적에게 대항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양극화는 그냥 어떤 양극화 정도가 아니고요. 적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그래서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은 옛날 사람인 겁니다. 조 바이든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 바이든은 그래서 미국을 다시 품위 있는 미국을 품위 있는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현재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되는 게 인류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그 바이든조차도 지금 현재 미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시민 민권 운동 이분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니까 민권 운동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이 민권 운동에서 감화를 받으면서 미국이 인종적으로 다원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양심적 백인의 신념으로 정치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 자서전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정말 충격적인 게 이분이 안타깝게 그 젊은 피 우리나라 YS처럼 엄청나게 젊은 역대 뭐 5번째인가 하여간 제가 그 팩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에 하원의원도 아니고 상원의원이 된 거거든요. 미국의 상원의원은 하원의원은 레벨이 다르거든요. 이건 완전히 YS와 같은 라이징 스타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10 며칠 날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갔다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부인 교통사고로 그 다음에 딸이 참사당했잖아요. 보랑 헌터는 그 중상이 있고. 근데 허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미국 누구랑 비교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미국 역대 허버트 험프리라고 하는 아주 민주당의 전형적인 노동 기반의 민주당, 노동 기반의 전형적인 민주당의 주류가 이분을 설득했어요. 네가 지금 너무나 슬프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 참고 상원에서 의미 있는 걸 펼쳐보자.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느낌을 모르실 때 미국인들은 허버트 험프리의 시대라는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전통적인 옛날 올드한 좋았던 시절의 민주당, 민권운동의 민주당.
그런 분이니 지금 문명 충돌 시대는 이해하시기 어렵죠. 이분은. 저는 포퓰리스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든이 이 만에 하나 당선돼서 포퓰리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의 임기는 굉장히 어려운 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살아있다면 후대 역사가들은 바이든 시대를 굉장히 저평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계속 제가 그때부터 포퓰리즘에 대해서 강조했던 게 한국의 언론에서 완전히 그때 잘못 알고들 계신데 아직도 그 인식이 여전히 계속 한국을 지배하더라고요. 맞아요. 포퓰리즘은 그냥 기득권 그것이 기득권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기득권 구조에 맞서서 민중을 동원하는 수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치에서 이거는 없어질 수 없는 정치에서 기득권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건 제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일부러 제거하려 그러면 역풍이 옵니다. 오히려. 정치는 결코 플라톤적인 그 엘리트들의 혹은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무슨 지적 대화의 정치만으로 정치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 지식인들이 뭐 심의 정치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의 시대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진보적 포퓰리즘 그거를 살린다면 바이든의 임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임기가 될 겁니다. 근데 워낙 바이든께서 기질이 포퓰리스트 기질이 좀 약하셔서 과연 그렇게 변화될지는. 근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압력 속에서의 그 고뇌가 있었던 건데 미국의 리버럴들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따라간 거거든요. 주도한 겁니다. 그 미국의 민주당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림 정당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속에서요. 더 이상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의 케인즈주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게 너무 오버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 러스트벨트나 이런 데는 그리고 미국의 20대 80의 사회로 민주당 시대에 거의 고착됐지 않습니까? 한국도 사실은 20대 80 사회 아닙니까? 그 80은 엄청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 경제적 파퓰리즘의 분노와 그 다음에 그 가치에 있어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의 미국은 자기들이 알던 미국이 아니거든요. LGBTQ, 뭐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도저히 자기네들이 동의할 수 없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은 굉장히 좌로 간 거니까요. 실제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자 분들은 트럼프 개인의 행태는 밉지만 되게 음란하고 그 아주 금욕주의적인 복음주의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음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도구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전통적 가치로 만드는 데 있어서 트럼프 개인은 밉지만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도구로서는 너무나 탁월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중에 세상에 대법관을 3명을 그러한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3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한 50년의 업적입니다. 그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심지어 트럼프가 그러니까 과장해서 얘기하면 트럼프가 져도 됩니다. 트럼프가 져도요. 트럼프가 임명해 놓은 그 3명의 대법관 이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미국의 보수의 가치를 지킬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복음주의자라면 보수적 복음주의자라면 저라면 전 트럼프 찍겠습니다. 뭐 트럼프 떨어지면 어때요? 왜냐하면 거기서 6대 3의 대법원이 낙태, 오바마 케어 다 뒤집을 건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대선 향후 한 30년 대선은 이미 치른 겁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 민주당의 좌절감과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은 어쨌든 그 새로운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미국의 운명이 달려있을 건데 그게 세계 운명하고도 연관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면서 더
절대전명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뭐 뉴딜 안 해도 그냥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거지.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가 혼란되는 거지. 뭐 지구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보다 더 심한데,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상황과 비슷한 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그린 뉴딜을 레디컬하게 글로벌한 그린 뉴딜을 주도하고 싶어요. 시진핑도 지금 세게 나갑니다. 그린 뉴딜. 일단 공약은 며칠 전인가요? 시진핑이 구체적 로드맵은 안 밝히고 그러나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유엔에서. 이거 충격적 선언입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제가 그래서 동아일보가 칼럼에서 그렇게 썼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을 둘러싸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시진핑이 그게 그냥 말로만 한 레토릭만은 아닙니다. 물론 얼마나 그렇게 이행 전략을 하느냐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요. 근데 바이든이 그린 뉴딜 하는 것도요. 만약 대법원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주목을 안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걸 주목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그 누구더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떤 학자가 그걸 잘 설명했는데요. 6대 3의 대법원, 이거를 흔히 지금 민주당은 걱정하는 게 낙태, 이런 거에 주로 낙태 판결을 뒤집을 걸 걱정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걱정해야 될 거는 국가의 공적 개입을 그 어떤 이슈든 간에 시장주의, 그러니까 국가의 뉴딜의 유산인 국가의 역할을 해체하는 점에서 그 6명은 이해관계가 일치됩니다. 즉 미국은 다시 시장 근본주의 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낙태는 그냥 문화적 가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보수주의자들이 더 노리는 건, 낙태도 보수주의자들의 열정적 가치지만 더 노리는 건 미국을 후보의 시대, 루즈벨트 이전의 시대, 시장 근본주의가 살아있었던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베렛을 저렇게 키운 겁니다. 수십 년간 키웠어요. 베렛을 작정하고, 그 베렛을 작정하고 키운 게 먹힌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만에 하나 바이든한테 계속 그 뒷다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코트 패킹이라는 걸 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를 9명을 한 15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리버럴 판사를. 그랬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렇게 했다가 의회에서 패배했거든요. 패배했는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패킹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로 대법원이 이 민심의, 뉴딜에 대한 도도한 민심의 촛불의 압박 속에서 결국은 뉴딜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촛불의 힘으로. 코트 패킹은 거부했지만 만약 바이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워낙 착한 노인들에서 제가 미국 민주당이라면 코트 패킹 합니다. 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번에 뉴딜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 자본주의가 망가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지구, 인류에. 저 같으면 이거는 독재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코트 패킹 합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미 지금서부터 코트 패킹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코트 패킹이라는 건. 근데 바이든은 지금은 입장 표시를 안 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규범, 관행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이셔서 코트 패킹이랑 레디컬한 걸 루즈벨트처럼, 루즈벨트는 트랜스포머티브 팔러틱스, 그러니까 전환적 정치가였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좀 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으시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연구하셔야 된다. 제가 아마 혹시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때 오바마가 2008년 당선됐을 때요. 프레시 안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때 인수위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100일을 연구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프레시 안에 칼럼에 썼냐면
웃기지 마라. 오바마 너는 네가 하고 싶어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될 수가 없다. 지금 구조적 지형이. 그거 100일 연구하는 거 도움 안 될 거다. 제가 그때 예언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바마는 그 지형상 루즈벨트의 근처도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일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지금 Great Recession, 대침체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거든요.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대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거대한 전환적 정치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100일처럼.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때도 사회주의자들이 내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거의 빨갱이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도 샌더스가 그 인수위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 강령 만드는데 샌더스 강령도 일부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샌더스나 이런 좌파들이 강력하게 압박해서 루즈벨트를 밀어붙였듯이 그렇게 하면 미국은 희망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연 알지